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대전 지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시행 이후에 곳곳에서 임금 보정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역 경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돌파구를 찾아봅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박종갑 교육선정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만구 대한토목학회 대전세종 충남 지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성장세를 견인해오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공단이 밀집한 서해안 경제도 심각한 한파를 겪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여론이 70%가 넘어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영업 불황이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고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0.9%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여론이 48.4%로 조사된 가운데 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29.1%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 18.5%보다 우세했습니다. 특히 월 평균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도 28.5%가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의 2배를 넘기면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과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각각 47.8%와 43.3%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층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층은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자료가 저희가 창사 특집 여론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 보면은 이 정도로 지역 경제가 참 어두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과 충남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강 의원부터 좀 네, 일단 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류와 맞물려서 좋은 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화 가고 있고요. OECD 전체의 성장률도 낮춰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내, 특히 대전 충남 지역만 놓고 보면 자동차 산업하고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도했었는데요.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면서 또 한 축으로 자동차 산업의 일정 정도의 위축이 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에서 소형화 추세로 바뀌면서 좀 위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치상으로만 몇 가지 좀 보고 보면요. 2019년 1사분기 지표를 놓고 보면 15세에서부터 64세의 고용률은 68.9%로 작년 대비 0.1% 하락하는 데 그친 상태이고요. 실업률은 오히려 3.0%로 오히려 0.1%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7.5%로 작년보다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상황에 비하면 충청권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이나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경기율은 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아까 앞에 조사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 운영의 기조들을 좀 더 운영하는 것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국적인 상황보다는 충남은 좀 네. 비교적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근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 사실 자영업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고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또 얘기를 들으실 텐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이제 좀 전에 우리 강원식 의원님께서 세계 경제가 좋다고 하는, 나쁘다고 하는데 지금 OECD 회원국 3분의 2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독일, 일본도 지금 취업률이 아주 좋아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만 지금 최악의 실업률, 뭐 최악의 경제 상황, 투자 감소, 수출 감소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가 뭐냐? 근본이 있을 건데 우선 현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체 없는 이론을 경제 상황에 도입을 했다. 거기에다가 저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될 정책으로 저는 봅니다. 그건 뭐 국민 전체가 균형 있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시장이 감당을 못하는 수준에 한꺼번에 올려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소득 하위 20% 1분이 좀 어려운 분들이 소득이 더 줄어서 이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지금 최대치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전 충남 경우는 충남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은 첫째는 그 대형 뭐 큰 대기업도 없고 큰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구 기능하고 소비 기능 거기다가 자영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 여파가 훨씬 세게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권이 붕괴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또 임대는 임대료대로 물고 거기다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오르다 보니까 고용한 직원들은 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최악이 되고 어려운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이 대전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TJ 24주년 그 기념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설문조사 예, 한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전은 지금 취업자 수도 5,700명 가까이 지금 줄은 걸로 나오고 도소매 숙박업도 지금 고용이 악화돼 있고 건설업까지 광공업은 뭐 대전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니까 소매 판매도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수출도 감소하고 4.1%, 수입도 6.5%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 전체로 보면 충남은 조금 여건이 난데 대전은 아주 안 좋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지금 가계부채가 65조에 가까이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네. 이만큼 지금 가계 상황이 안 좋다. 네. 이건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의 단축, 이걸 좋은 선의의 정책이 지금 서민들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의의 정책인데 이게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지역 경제 상황. 네. 근데 저는 좀 각도를 조금 달리 보면 뭐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제 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생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소득층의 이제 우리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 여전히 힘들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이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우리한테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이제 수출로 그 먹고 살았던 우리나라가 그걸로만은 가능하지 않은 뭐 시스템을 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런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돼 있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좀 더 그 소득 주도의 성장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출발선으로 삼았던 최저임금 1만 원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걸 통해서 고용도 좀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우리 의원님 반대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또 보수 언론들의
워낙 강한 반대들 속에서 여당이 이제 주춤을 하고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후퇴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달리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서민들 어렵죠.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운데 그것을 최저임금 때문에 또 노동시간 단축 때문으로 단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책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을 조금 더 강하게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시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만구 회장님께서는 경제계에 계시니까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서 뭐 세 분들이 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경제계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거든요. 그런 거 투자가 이제 상당히 위축되고 또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그 결과가 이제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그 소비 위축으로 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에 이제 하나의 하나의 역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는 악순환의 일로에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뭐 나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미 이제 시민들도 그 말에는 뭐 지쳤다고 말할까요? 상당히 참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한 거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지금 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무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뭐 1,540조 원인데 뭐 2022년에는 약 그 상승률이 뭐 4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정부 측의 지금 어떤 발언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우리 그 지역의 상공인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작용이 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제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기능도 많지만은 그거에 따른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뭐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상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노동계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최저임금을 올려 나가는 거는 어떤 사회 경제 상승 구조에 따라서 그건 같이 쫓아간다라고 저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몇 년을 기간을 정해놓고 뭐 얼마까지 올린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제 성장의 구조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우리 최저임금을 설정하시는 거지 너무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규제를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토론할 주 내용들이 보면 이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또 주 52시간제가 지역 경제에 또 미칠 영향이 이제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의외의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주 52시간제 근무를 가지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또 일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층에서 또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이장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TJB에서 여론조사한 것 자체가 월 평균 200만 원 미만은 반대가 지금 56%에 이르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이 정부가 야당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면서 일단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이게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하면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다시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건데 반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물가가 뛰기는 거예요. 물가가 뛰는 거고 물가가 뛰다 보니까 소비가 거꾸로 줄고 거기에다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니까 직원이 만약 10명이었으면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 감당을 못해서 둘 중에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직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박박을 올리든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것이 직원을 감축해야겠다. 제가 아는 분들도 족발집을 하시는데 직원이 12분이었는데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추가 감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도저히 지금 상황은 안 된다. 거기에다가 현 정부가 지금 증세 확대에도 얘기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연찬회에서. 근데 증세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승,
최저임금 올리다 보니까 4대 보험 그것도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 있으면 이제 전기세 올리고 결국 세금 폭탄으로 갈 거로 봅니다. 세금 폭탄으로 가면 최저임금을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올리면 뭐 하겠냐 이거야. 전체적인 물가가 뛰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렸을 때 그런 부작용들까지 감안해서 단지 얼마를 올리더라도 이게 부작용이 없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늘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무리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가장 죽어나는 분들은 하위 20% 근로소득이 지금 14.5%나 1분기에 줄었습니다. 20%는 상위 5분위하고 4분위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거꾸로 소득이 늘든가 정체해 있거든요. 근데 하위 20%만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선의의 정책이 결국 서민들을 죽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장의원님. 사실관계가 다른 건 좀 몇 가지 증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어제 제가 연찬회장에 있었는데요. 거기 오신 한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신 거지 저희 당에서 뭐 증세를 검토하고 있거나 현재 단계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문제 의식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40% 국가 부채 40%에 맞춰놓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김대중 정부 때 7% 경제 성장률, YS 때 7% 경제 성장률을 기점으로 해서 김대중 정부 때 6%, 노무현 정부 때 5%, 이명박 정부 때 4%, 박근혜 정부 때 3%, 그리고 지금 2% 중반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어느 한순간의 문제이거나 이 정부의 문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구조의 문제라는 데 인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원인에 따른 전체적인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를 52시간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부작용이 드러난 지점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것이 무슨 정세로 가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52시간과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을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축들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2시간의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OECD 국가 전체가 다 화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OECD 국가의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우리나라의 평균치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 노동자가 멕시코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 시간을 갖고 있더라 이런 진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삶다운 삶을 살고 이 사람들이 여유가 돼야 밖에 나와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어떤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52시간을 도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행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물론 말씀하신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 수정도 해야 되고 또 조정도 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인 기조와 진단과 기조,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까지 하시는 건 좀 무리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증세 확대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소득세 그리고 공시지가 올린 것도 세금 뜯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세금 내라는 거죠. 결국 이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GDP에서 45%까지 늘리겠다. 뭐 이 정도 얘기했거든요. 2023년을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후세대가 낼 세금을 미리 땡겨서 국가 빚을 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 정부에. 그럼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될 것은 후대 세대인데 후에 지금 젊은이들이 결국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저임금 부분은 자꾸 현 정부는 최저임금 플러스 근로시간 단축이 아직도 유효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현 정부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현장은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현재 그럼 정부가 그런 걸 명확히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고집할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현장에 맞게 궤도를 수정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 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도 결국 현 정부의 의견을 그냥 주장하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그래서 불통 정부라고 지금 국민들이 아니, 얘기하는 거죠. 의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미국의 사례 그리고 일본의 사례 전 세계의 OECD 국가들이 좋은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나라의 재정 상태, 국가 부채 비율은 혹시 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습니다. 일본은 20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은 일본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일자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당에서 일본 봐라, 미국 봐라, 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국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 지금 국가재정건전법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때 내놓은 게 45%까지는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전에 2016년에 내놓은 박근혜 정부 때 내놓았던 재정정책법 안에 45%까지 그때 그러면 후세대에 대한 빚을 그때 용인하자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가 재정을 좀 확장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마중물이 좀 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피자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했다라는 거죠.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우리가 낼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와서는 후대에 대한 빚을 지게 한다라는 논리로 설득하지 마시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세계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 경제 정책이 세계 경제 안 어렵다니까 지금. 아니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부채 비율을 200%까지 늘린 일본이나 100%까지 늘린 미국 또는 OECD 평균,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평균 68%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랑 한 말씀만 할게요. 비교해서 왜냐하면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이야기라는 우리도 겁니다.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지금 60%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지금 주장들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미국은요. 우리 경제가 많이 달라. 미국은 달러 찍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엔화하고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여건, 일본이 갖고 있는 이 경제 대국들의 여건, 자기들은 부족하면 달러를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운영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 사실관계가 국제 다른 경제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논의를 하고요. 네. 일단 국내 경제부터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주 52시간제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 52시간제 근무 아까 보면 재정 확대하고 좀 관련되기는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타났던 뭐 버스 업체 파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상당 부분들을 국가 재정으로 또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국가 재정 확대가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런 부분. 네. 그래서 뭐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뭐 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뭐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되돌리기 어려운 점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그 두 거대 야당 그 정당들이 이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계에서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문제는 우리나라 한 해 평균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37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공무원이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빠진 수치예요. 과로사로 공식적인 산재로 인정된 인원인데 이런 나라로 계속 갈 건가? 거기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장시간 노동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였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 이 근간을 흔드는 탄력근로제 확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반대를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국민들과 숙고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서 지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의존하는 직종의 경우는 저희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상담을 해봐도 예. 많은 노동자들 걱정을 해요. 저임금 체계에서 그 초과근로로 생계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노동시간이
뭐 초과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생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평균적으로 한 57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뭐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 저라도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재정정책이나 고용보험 이런 기금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증세 문제도 나왔었지만 증세를 통해서라도 우리 복지체계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 나간다면 이런 그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김만구 회장님. 지금 경제계에서는 원래 이 주 52시간제 시행이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서 좀 워라밸을 또 주고 또 더 많은 사람도 고용하자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 고용은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52시간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는 건데 특히 지금 뭐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이론적으로 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뭐 공유 경제를 하고 뭐 혁신 성장을 하고 뭐 확장적 경제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맞다고 보는데 다만 저 주 52시간제 근무제라든가 최저임금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제도와 정책으로만 도입을 해서 이거를 그런 그 기업이나 어떤 시장 경제에다가 이거를 접목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파생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탄력 근로제 같은 것을 뭐 노동계에서는 이제 반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탄력 근로제를 같이 도입을 해서 응용을 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인 시간을 갖고 우리도 이미 탄력 근로제는 도입돼 있죠. 아니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제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업이나 이런 그 시장 경제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떤 수치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 경제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저도 고민하면서 공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주 52시간 문제가 시작된 지 얼마 채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뭐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됐죠. 지난해 7월부터 됐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시작이죠. 9개월간에 이제 하나의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서 뭔가가 좀 바뀌고 실질적인 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들이 나타나서 이 정도 되면 탄력 근로제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정도가 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걸 무력화시키는 탄력 근로제 확대를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거죠. 것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그 우리 업계에서 볼 때는 맹점이 뭐냐면은 좋다는 거죠. 그 제도 정책 자체는 뭐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업종에 따라 달라요. 우선 제조업 같은 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는 뭐 주 3교대를 해도 되고 하지만은 지금 뭐 버스 노조 파업이나 이런 문제도 바로 이제 그런 문제에서 파생된 거고 또 업종에 따라서 뭐 우리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뭐 이런 그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또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들은 그 적용이 바로 안 되거든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먼저 정착을 시키면서 같이 이렇게 쫓아가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이 법의 어떤 그 논리로서 이걸 다 따라야 된다. 안 하면은 아니 그 사업주를 구속을 하고 그 벌금을 물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우리 기업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법원에 자주 가니까 법원에 온 그 부장판 아니 이 신임 판사들이 그분을 고참 부장판사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 아니고 난 기업인인데 하도 이게 노동 분쟁에서 이게 맨날 고발당해가지고 법원을 밥 먹듯이 드나든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우리는 아주 고참 부장판사님이신 줄 알았다고.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어떤 해프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최저의 주 52시간 문제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나타났는데 문제는 보좌경이 너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 전체의 어떤 경쟁력이 기업들이 필요한데 이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모든 국민들은 주 52시간을 딱 법으로 정해주면서 딱 규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가정도 좀 가난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마트에 취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찍 조기에 퇴근해라. 52시간 규정 지켜라. 그런데 월급이 한 7, 8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고 하는 이 젊은이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 젊을 때라도 한두 시간 일을 더 해서라도 나는 빨리 가정도 안정화시키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이런 것까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일부가 있고 또 하나는 탄력 근로제를 하면서 시기별로 업종별로 수출할 때 집중적으로 물량이 왔을 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 장마가 진다든가 겨울 한파가 온다든가 뭐 건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기업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 유연하게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걸 딱 틀을 짜주니까 이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겁니다. 52시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살리고 근로자들 이런 건강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한데 그거 준비 없이 여당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지금 속출해서 오죽하면 민주노총까지 지금 나서서 다시 매일 데모하고 국회 담장 가서 허물고 그러겠어요. 다 민주노총이 담장 허물어도 잘못된 거지만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민주노총이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당 잠깐 책임이죠. 시민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에 야근도 없어지고 뭐 퇴근할 때 상사분들 눈치도 안 보고 그런 거 개선하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소상공인은 제대로 일할 사람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직원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직원을 또 고용해야 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거나 제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맞나 싶나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일을 좀 적게 하자는 취지로 내일을 여유 있게 준비를 하자는 거라서 좋기는 한데 사실 주변에는 그 주 52시간 근로제를 하면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투잡을 하거나 퇴근하고 나서 알바를 구하시거나 다른 사업장 일자리를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시간은 업계 천차만별일 거고 업무 특성이라는 게 다 있는데 지금의 법은 특수업종은 고려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물론 뭐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노동 현장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얼마나 그리고 누가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듣고 보면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많아지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 말씀까지 다시 넣어서 하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급이 낮고 특히 이제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로 유지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으로 한정시켜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디 가서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되냐 이런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 이하 정도 되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되거나 이런 분들은 아까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찬성이 월등히 높은 것들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측면, 기업의 형태로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좀 선호하는 반면에 소상공인 쪽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돼 또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임금을 조금 주고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해왔던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번 계기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면 젊은 친구들은 약간 좀 오히려 좀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아직 못 들어가서 알바 이런 것들을 하면 시간을 좀 더 하면 더 받았던 돈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반면에 직장을 제대로 좀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워라밸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장단점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수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 이게 노동계에서 오늘 민주노총에서 오셨습니다만 또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집보원장으로서 경영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도 만나보면 특수업종들이 있습니다. 개조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IT도 그렇습니다. 출시 전에 굉장히 많이 근무해야 되고 또 출시가 되고 나면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탄력근무제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수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말씀하신 걸 이제 놓고 보면 특수업종이라고 불리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영화산업 쪽이었었죠. 우리 봉준호 감독이 이제 엊그제 황금종려상인가요? 뭐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상을 탔는데 이분 영화 산업이 대표적으로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등등하면서 근로기준법 법의 사각지대였었는데 여기에서 이번 그 영화를 찍으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표준근로계약서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다 하더라도 훌륭한 작품이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영화산업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나머지 지금 그 주 52시간 문제도 단계적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영세 사업장 이런 데 같은 맞아요. 경우는 아직 안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본인들한테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이고 워낙 언론에서 보수 언론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지레 겁먹은 영역도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임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또다시 해결해야 되지 이걸 지속적으로 저임금 이 장시간 노동체를 계속 유지할 거냐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어떤 그 변화들 없이 옛날 해왔던 그대로 가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근로자의 한 11.8%, 한 37만 원 정도가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요. 주 52시간제 시행이 되면. 특히 용역직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가 소득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비하시는 분들 있죠. 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쉬는 시간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쉬는 시간 애매한 거예요.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기도 그렇고 쉬는 시간을 점심 먹고 한 3시간은 쉬어라. 왜냐하면 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조금 더 했으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급여도 좀 더 받고 그랬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 딱 맞추니까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요. 거기다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5%거든요. 아까 저 젊은이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돈은 필요하고 나의 안정화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를 그 근로시간에 맞춘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리어 개인적인 저 근로시간은 엄청나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걸 도입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규모별 대기업군은 문제가 없거든요. 중견그룹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 50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가장 지금 중요하고 특수업종별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특수업종별 다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법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효율적으로 전 업종을 다 주고 52시간 해라. 뭐 탄력근로제는 뭐 지금 확대하는 건 반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민주노총에 너무 지금 지역 현장 현실을 굉장히 간과하는 거고 이걸 좀 개선해야 돼요. 노동시간 양보를 해야 단축하는 돼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됐던 내용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고용을 확대해보자는 것도 같이 근데 있었는데 문제는 행복하게 살자는 게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또 그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정치권들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국회가 저렇게 서 있으면서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대책을 마련을 한다든가 복지 제도를 강화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볼 그런 거 때는요, 없이 국회가 아니고 워낙 저 정부보다 훨씬 권력 힘이 센 민주노총이 예. 반대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 말은 처리한다고 해놓고 지금 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않고요. 말씀하시면은 네. 그건 굉장히 과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의원님. 뭐 정부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다 이런 건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도한 발언이에요. 공격적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국민이 그렇게 보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건 국회에 빨리 들어오셔서 법안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자유스럽지 않은 말씀이라고 법안 저는 처리하지 생각이 말라고 들고요. 데모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른 대안을 너무 마련하라는 사소하게 거죠. 문제를 좁히면 본질이 좀 사라진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몇몇 분들의 아까 힘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52시간과 가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경영자가 어려워서 안 되고 52시간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일부 이야기하는 요렇게 어려운 분들, 가령 아까 말씀하신 뭐 수의 아저씨라든지 경비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 있죠. 근무를 많이 쓰시다가 반대로는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기준을 좀 낮춰서 노동 자체가 좀 존중받자라는 게 이 근본적인 취지고, 그리고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좀 충분히 받게 해줘라는 게 이번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 상황에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를 멈추게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이것을 세분화해서 사실상 52시간을 무력화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다시 되돌리는 과거 형태의 경제 정책으로 되돌리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니 저희가 무력화가 아니고 주 52시간은 저 특수 상황이나 모든 업종이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늘 대처할 수 있도록 50시간 지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주되,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잘라내서 그런 유연성을 노사가 발휘 못해서 지금도 충분히 경직적, 아니 충분히 기업도 유연합니다. 어렵고 충분히. 기업도 어렵고 근로자들도 임금이 주는 이런 현상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나왔듯이 이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보면 같이 양대적인 양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지금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만구 뭐 회장님. 지금 8,350원 최저임금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이제 내년도 뭐 인상을 가지고 요즘에 뭐 다시 그것을 이제 속도를 늦추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최저임금이 우리 참 임금의 평균 임금이 한 14,000원 정도 된다고 최근에 이제 그렇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부익부, 빈익빈, 저소득층과 이제 고소득층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제도와의 어떤 양날의 칼이 이제 어디에 그 어떤 순기능이나 역기능이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최저임금 8,350원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뭐 지금 우리 분석을 해가지고 노동계하고 노사 간에 이런 거를 좀 뭔가 좀 어떤 자기들 입장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나 이런 것에 맞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더 같이 좀 이렇게 정치와 노사 간 이런 것들이 같이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해서 좀 더 올려야 된다면 올리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가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가 경제라고 한 큰 틀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어떤 집단의 어떤 사간의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민생 파탄으로 지금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어제 이제 대전 시장님이 네, 박 부장님. 대전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뭐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소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소비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저임금 체계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런데 저는 정부 여당 청와대가 지금 최저임금 위원회 시작도 되기 전에 이제 동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고요. 최저임금 낮추고 동결한다고 해서 자영업자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좀. 저는 국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 게 최저임금을 29.1%를 2년 올렸으면 지금 저 호주머니가 넉넉해서 소비가 막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호주머니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넉넉하게 올랐다는 아니 건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19만 원 하던 게 지금 23만 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가격, 소주 가격 지금 다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저임금을 29% 올리면 뭐 하냐 이거지. 물가가 뛰어가지고 호주머니는 거꾸로 돈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이미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2년이나 29% 올렸는데 29%쓸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돈이 준다는 것은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용하던 종업원들을 이제 더 줄이게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당에서 지금 동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런 부분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여당 내에서도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두 가지 원인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소득은 255% 증가했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이 기간 동안 얼마 증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38% 증가했습니다. 기업은 많이 벌었지만 결국은 노동자들 또 집에 들어가는 돈들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통계에 다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보자고 최저임금 올리고 아까 말한 52시간 하고 노동자들이 좀 노동의 가치를 좀 인정받게 해보자라고 추진해왔던 겁니다. 말씀대로. 근데 이제 모든 문제의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8,350원 시급받아갖고 한 달이면 얼마 52시간 적용하면 얼마 버는 줄 아십니까? 그걸로 생활이 안 됩니다, 의원님. 최저임금에는 노동자가 이 정도 노동을 하면 최하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머니가 두둑하고 안 두둑하고 이게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15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높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는 없지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선에서는 그런 것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는 말은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대책들 또는 세제 혜택들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근간으로 이루어진 절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토론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내 아들이 이 정도 봉급을 받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걸 꼭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사회적인 합의로 끌어내는 노력은 같이 좀 하고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 적어도 지난 정부가 오는 동안 기업의 소득 증가가 2배 이상 255% 오는 동안 가계의 소득 증대가 138%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더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번 각인하고 이번에 좀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 가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반대 여론이 높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지금 해고를 단행하는 겁니다. 10명 있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조그만 사업하는 분들은 5명으로 줄이게 되고 제가 아는 기업인도 직원이 25명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제일 처음 뽑은 신입 직원을 최저임금에 딱 일단 올리는 걸로 맞추다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전 직원 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명을 다 올리게 돼서 결국은 3명분의 임금이 추가로 나와서 그럼 우리가 3명을 줄이든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업률이 4.4% 124만 5천 명이 된 거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냥 단순하게 뭐 경제가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감당을 못 하니까 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면 다른 데 가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어요. 왜? 다 해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한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 아르바이트도요. 15시간으로
묶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저 커피숍 사장님들이 14시간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4시간은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교대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15시간 하는 저 아르바이트 학생은 좀 더 나는 좀 더해서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야 되는데 집도 가난하고 해서 이거 안 되니까 여기 15시간 하고 다른 데 커피숍 가서 또 15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이거 자리도 없어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젊은이들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소득도 줄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많은데 이것을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 많이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자 캠페인하러 가면 최저임금 10,000원 하면 저도 본인이 이거 안 하고 자기도 취업돼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죠. 저는 이걸 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들기 위한 정책들을 펴야 되고 그분들이 왜 자영업을 했는가? 저임금 체계 속에서 안 되니까 나가서 가게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하나 뜨면 거기에 우수수 몰려 들어가서 또 다 망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두 정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꿔야지. 이거 지금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자영업 문제 해결하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말싸움하는 건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만 정부 여당 입장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실업률이 4.5%로 늘었다고 3.8%에 4.5% 전국 평균 그렇게 늘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충청남도의 실업률은 3.1%에서 3.0%로 실업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과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다 올렸는데 왜 충남은 실업률이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산업정책이라든지 다른 데서 우리가 근간의 원인을 찾아야지 앞뒤가 좀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려놓고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아무데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선 구조인데 그걸 안 했고 또 하나는 이 최저임금 부분을 그렇게 급격히 올리면서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는 거예요.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위임하듯이 하는 게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차라리 결정하고 책임을 져라. 정부가 지는 거니까.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사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어떻게 보면 저 정답은 못 찾겠습니다. 저 역시도 보다 많은 또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돌아보면 경기가 좋다고 평가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유독 일자리를 잃거나 빚에 허덕이다 사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 걱정,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중간 점검이 절실한 시점인 듯 싶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